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7시 10분쯤에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이 할 높이 올라가는 고각 발사체 약간 옆으로 된 그런 발사였습니다. 18일까지 계속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응을 한다는 것인데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는 날입니다. 합참은 이 신형 ICBM인 화성 17형과 유사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체 연료는 아니라고 하는군요.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1000km를 비행한 뒤에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6000m를 올라가서 그리고 지구 반지름만큼 올라가서 1000km 옆에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1시간 10분 정도 비행을 한 뒤에 발사 장소에서 북동쪽으로 날아가서 중국과 러시아 접경 그 바다 쪽에 떨어진 겁니다. 일본 방위성은 최고 고도를 약 6000km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지구 반지름 정도를 올라간 것입니다. 한편 군 정보당국은 고체 연료 추진 ICBM 인재에 대해서 가능성은 낮다고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미사일 발사 직후에 김승겸 합참의장은 폴 르케머러 연합사령관과 한미 공조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이 올해 들어 벌써 6번째입니다. 북한은 3월 9일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또 발사를 했죠. 그리고 12일에는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2발을 신포 일대에서 쏘았습니다.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이지만 언제든지 한반도 전역을 기습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난 14일에는 황해도 장인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2발을 쏜 지 이번에 이틀 만입니다. 이 한미연합 기간의 무력 도발의 형태를 지금 다양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쏘아보이고 저런 것도 쏘아보인다. 자, 이 한일 관계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일 관계가 하나 둘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취대 사소, 큰 것을 취하고 작은 것을 부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대신에 또 잃어버리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역사가 판단하겠죠.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그래 소재 부품 장비 이 수출 규제가 3년 만에 해제가 됩니다. 3년 전 7월 1일 느닷없이 아베 신조가 이 소부장 수출 규제를 말했죠. 며칠 전부터 이미 예고됐던 대로입니다. 이 한일 양국은 14일부터 사흘간 국장급 대화 창구를 열고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 관리 등을 포함한 수출 관리 실효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솔직히 소부장 3종목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를 한 거죠.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9차 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 결과 일본 측이 불화수소 그리고 불화폴리미드, 포토레지스터 이 3종과 관련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 측 조치와 동시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해야 합니다. 글쎄요, 결국 얻어맞은 것은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본 소부장 회사가 되는 겁니까? 자, 정리하자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상대로 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발표에 이어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실시한 2019년 7월 1일 이전으로 양국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화이트리스트죠. 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이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회부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하는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뭐 그게 힘이 듭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이름을 뺄 때는 즉시 빼버리면서 넣는 건 왜 이렇게 질질 끄는가요? 어떻든 이로써 반도체 소부장 문제 하나만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6일 공군 1호기를 타고 일본에 갔습니다. 12년 만에 한국 대통령 일본 방문입니다. 회담이 두 번 열렸죠. 먼저 열린 회담이 바로 소인수 회담. 이 소인수 회담에서는 한일 정상이 형식의 고해를 받지 않고 빈번하게 방문하는 이른바 셔틀 외교를 재개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확대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과 자유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은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간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한미일 공조, 민주진영에서는 한미일 공조가 이제 비로소 완성 단계다, 이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그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반이 된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양국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아침 도쿄로 출발하기 전에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보듯이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도 큰 위협이다. 자, 그러면서 그간 정체된 한일 관계를 협력과 상생발전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양국 관계를 벚꽃 개화에 비교를 했더군요. 이번 주 도쿄에서는 벚꽃이 벌써 개화를 했다. 이렇게 중요한 날에 윤 대통령께서 미래를 위해 한일 관계를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데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글쎄요, 벚꽃이 한 일주일 먼저 개화했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국 시진핑은 이 한일 셔틀 외교, 한일 정상회담이 몹시 신경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북한 미사일 발사, ICBM 발사에도 북한편을 들었더군요. 자, 어제 아주 재밌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상위 1% 부자는 순자산이 얼마일까? 여러분들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50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그런 앙케이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는 통계청 자료에 바탕을 둔 겁니다. 상위 1%를 부자라고 할 때 상위 1% 부자는 부자의 초입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재산이 얼마나 있으면 이제 부자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가, 이런 물음입니다. 정답은 빚 없이 32억 8천만 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 가구의 순자산 기준선은 32억 7,920만 원, 그러니까 33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2021년 29억 원보다 4억 원 가깝게 증가했습니다. 즉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 17,900 가구 중에 순자산 상위 1%에 드는 187가구의 평균 자산이 53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부동산이 43억 7,300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81%를 넘었습니다. 한국 전체 가구의 평균 부동산 자산 비중 74%보다 높았던 것입니다. 평균 금융자산은 9억 원이었고 평균 부채는 5억 1,7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위 1%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2억 1,600만 원이나 됩니다. 전체 가구 평균 6,400만 원의 3.4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산층의 평균 소득이 6,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4인 가족 기준입니다. 그보다 3.4배인 것입니다. 그래야 부자 소리를 듣습니다. 자, 근로소득이 9,300만 원으로 가장 컸고 배당 이자 등의 이 재산소득은 7,300만 원, 그리고 자영업자 등의 사업소득은 4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일단 9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역시 부자 순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이들이 재산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 430만 원에 무려 7배나 됐습니다. 저축을 그만큼 많이 한 것이겠죠. 자, 이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은 걸까요?
대장동 게이트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장동 게이트는 업자들부터 공무원들까지 돈이 된다면 무슨 짓이라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돈이 되는 일은 어떤 도덕도 어떤 양심도 고려하지 않고 뭐든 한다. 한국 사회의 단면입니다. 화천대유의 대표를 지냈던 이승문은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김만배를 상대로 관련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성과급 명목으로 22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3월 8일 김만배를 대장동 사업 범죄 수익 390억 원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바로 그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승문은 자신에 대한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김만배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일종의 협박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대장동 사태는 사업 1등 공신인 정영학을 서운하게 해서 터졌다. 벼랑 끝에 몰면 김만배의 비밀을 폭로하겠다. 자, 나도 김만배의 비밀을 폭로를 할 테니까 돈을 다오. 이 얘기입니다. 결국 작년 9월 이승문은 성과급 명목으로 23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소장에는 김만배의 지인 A씨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경기도청 고위공무원직에 채용돼서 근무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경기도에 신설된 2급 상당의 고위직에 채용된 뒤에 평소 주변에 김만배의 도움으로 경기도에서 일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만배가 A씨 도움을 받아 천화동인 1호 자금으로 수원 권성구 일대 농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가 공무원과 농지 주인들,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진 분들을 설득을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김만배가 정영학 녹취록에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이 등장을 하자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쯤 그 사이 한 석 달 되는 기간 안에 변호사와의 접견을 통해 정치권 인사로부터 캠프에서 잘 챙기니 걱정하지 마라. 정진상은 절대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만배가 걱정을 했겠죠. 정진상에 가서 바로 다 불어버리면 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라. 이런 통보를 해준 겁니다. 그 통보를 해준 정치권 인사는 누구일까요? 제가 들은 말은 있지만은 명예훼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면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김만배는 그 정치권 인사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언론은 김만배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난 것을 주목했습니다. 김수남 이름이 어디에 나옵니까? 50억 클럽에 나오죠. 그런데 김수남은 50억 클럽 인사 중에서 그 역할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50억은 받아야 되는 분인데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죠. 검찰은 김만배가 2021년 9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시작될 무렵 김수남을 만나서 대책을 논의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김수남은 김만배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속한 로펌의 비모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김만배 사건을 맡아서 결국 변호를 했습니다. 김만배는 또 2022년 5월 자신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문제의 그 비 변호사에게 김수남 전 총장이 나서야만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수남 총장이 개입을 해서 추가 구속을 막아달라. 그래서 일단은 김만배는 추가 구속은 되지 않았죠. 나중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말입니다. 검찰은 또 김만배가 비 변호사를 통해 화천대유 이사 최우양 등 측근들에게, 그러니까 헬멧 맨 아시죠? 이 교도소 앞에까지 가서 김만배를 에스코트했던 최우양, 이 최우양 등 측근들에게 부동산, 사채, 암호화폐 등에 투자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만배가 이를 통해서 대장동 범죄 수익을 숨기려고 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최우양은 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회사 돈 500억 원을 배당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 변호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최우양이 전화로 대장동 배당금을 어떻게 할지 물어보길래 천화동인 1호에서 나간 대여금을 갚으라고 한 사실을 했다. 그러나 김만배의 범죄 수익 은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범죄 수익 은닉에 관여했다고 하는 순간 공범이 되니 조심해야 되겠죠. 이 유동규가 하는 말도 지금 연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용, 정진상과 제대로 한번 붙었죠. 먼저 김용입니다.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용과 유동규 간에 설전이 벌어져 심지어 재판장이 중재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정문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뇌물죄 이 재판에서 유동규가 정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김용 측은 유동규에게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그간 검찰에서의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유동규가 검찰의 입맛에 맞는 그런 증언을 해준 것이 아니냐 말 바꾸기를 해서 말입니다. 그걸 따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김용은 유동규에게 직접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진술이 바뀐 이유가 가짜 변호사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유동규의 답은 이렇습니다. 가짜 변호사뿐 아니라 여러 사유가 누적되어 왔다. 김용과 정진상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왜 시켰는지 수천 번을 되뇌었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김용과 정진상이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 행동을 시켰다. 이렇습니다. 유동규는 2021년 9월 검찰이 압수수색 직전에 휴대전화를 버리라 하는 정진상의 전화 연락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대로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턱 던져서 버렸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들이 주워갔죠. 또 김용도 유동규에게 태백 산맥에 들어가 숨으라고 했다는 내용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유동규는 대장동 비리 의혹을 본인에게 몰기 위한 김용과 정진상의 전략이 있을 것으로 의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생각으로는 김용과 정진상이 자신에게 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런 식의 혐의를 자꾸 더 보태서 정황을 계속 더 보태서 결국 자신을 구속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 유동규는 체포 이후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를 이유로 구속 수감됐죠. 그러자 김용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는 본인의 혐의와 관련한 부분도 유동규에게 직접 따졌습니다. 자, 나도 한번 따져보겠다. 당신이 나에게 8억 4,700만 원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실제 받은 돈이 6억 원을 받았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따져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김용이 당시 돈을 줬다는 장소 인근인 경기도청 공사 상태가 어느 정도였느냐 묻자 유동규의 답은 이랬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이어서 펜스가 쳐져 있고 유리창을 깔았던 단계로 기억한다. 자, 그러자 김용은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은 것 아니냐, 내 입으로 본 것 아니냐고 반박을 했습니다. 실제 상황이 유동규가 말한 것과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유동규는 근처 공원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며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나느냐 이러면서 은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유동규는 김만배가 약속한 대장동 개발 이익 428억 원은 이재명, 정진상, 김용을 위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700억에서 공통비용을 뺀 428억 원 정진상과 김용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재명이 것이다. 이걸 밝힌 겁니다. 그는 오전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에게 자신의 진술 변경에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재차 밝혔습니다. 검찰도 인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를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도리, 해야 할 말은 정확하게 하고
벌을 받게 되더라도 명백히 밝힐 것이다. 어떻든 본인은 이제 진실만 얘기하겠다는 것이고, 김용과 정진상은 여전히 입을 꽉 닫고 있으면서 그런 유동규를 오히려 거짓말을 한다고 공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자, 그러면 50억 클럽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야당이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죠. 그래서 검찰도 다급해졌습니다. 특검 법안이 통과되면 일단 검찰 수사는 제동이 걸리니까 말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적어도 한두 달은 제동이 걸리겠죠. 초조해진 검찰은 50억 클럽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에 검사 2명을 추가로 보강을 했습니다. 광주지검과 부산지검에 있는 검사입니다. 신문에는 특수통례라고 나오더군요. 불과 열흘새 이 검사 4명이 충원된 셈으로 야당의 특검 추진에 맞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2명을 보강하기 전에, 앞서 검찰은 3월 초에도 대검 인권정치관실 검사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를 반부패 수사 일부에 파견을 했죠. 이로써 현재 대장동 수사팀은 반부패 수사 일부에 16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 부에 16명 검사가 있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부패 수사 3부에 8명 등 총 24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2부를 합하면 사실 과거에 특수 1, 2, 3부 다 합친 숫자입니다.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50억 클럽 의혹과 백인동 비리 의혹 등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히 진행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인력을 보강한 것이다. 자, 그러는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민주당으로 제안하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이 특검 법안 내용이 이해 충돌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말이 이렇습니다.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할 특검을 정하는 것으로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참 재밌습니다.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어쨌든 지지부진하던 이 백인동 사건 수사, 또 하나의 게이트죠. 이 백인동 게이트. 이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백인동 특혜 의혹, 이 백인동 게이트 다들 알고는 계시죠. 부동산 개발 회사 아시아 디벨로퍼가 지난 2015년에 이재명의 측근인 김인섭 전 선대본부장, 그러니까 성남시장 선거를 할 때 선대본부장을 영입한 이후에 성남시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그걸 해서 그리고 거기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해당 부지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민간 임대 계획을 100% 임대 아파트를 일반 분양으로, 그리고 90% 일반 분양으로 부당하게 전환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무려 3,100억 원 이상의 분양 이익, 정확히는 3,140억 원일 겁니다. 이런 분양 이익이 돌아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또 건축법상 불가능한 최대 높이 50m, 그리고 길이가 300m나 되는, 300m에 달하는 거대한 옹벽을 설치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아파트에 딱 붙어서 그런 옹벽이 있는 걸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김인섭을 알선 수재 혐의로 성남지청에 송치를 했습니다. 김인섭은 70억을 이미 받아친겠죠. 성남지청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을 둘러싼 드라마는 지금 시즌1, 시즌2를 거쳐서 이제 시즌3를 준비 중입니다. 저는 아마 곧 시즌3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구속영장이 다시 한번 청구되겠죠. 이재명은 지금 버티고 버팁니다.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아마 새까맣게 탔을 겁니다.
그도 사람이니 말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를 만나 손을 잡으면서 웃고 있는 사진을 보라니 정치는 결국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보통 담대해서는 정치를 할 수 없다. 정말 간이 커야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쪼개진다는 말이 무성합니다. 당내에서는 가을 혹은 연말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론이 나왔습니다. 물러나다오. 당신의 리스크가 당의 리스크가 되면 안 된다. 물러나다오. 이 얘기입니다. 그러자 비명계 쓴소리를 가장 많이 하는 조응천이 16일 라디오에서 연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멀다고 딴지를 걸었습니다. 연말에 이재명이 물러난다 하는 주장에 딴지를 건 겁니다. 내년 총선이 4월인데 연말이면 그때는 거진 총선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유를 들겠다. 타이타닉을 탔다. 어딘가는 구멍이 나서 물이 새어들고 서서히 깔아앉고 있다. 거기서 1등석에 간들 3등석에 있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참, 이런 표현을 보면 이 조응천 의원 같은 분이 이 작가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저희는 빨리 구멍을 메우자. 어디 빙산이 있는지 빨리 좀 찾자인데 1등석에 가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구나 해서 답답하다. 그러자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러면 타이타닉이 많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느냐. 정답이 뻔한 걸 물으니까 조응천의 답이 또 이렇습니다. 많이 빠져서 거의 침몰 직전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 사이에 구멍을 메워가지고 둥둥 떠 있으면 가능하다. 조응천은 아마 그 구멍 메우기로 당직 개편과 함께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과의 결별을 주장했습니다. 당직을 개편해서 친명계 일색인 걸 싹 바꾸고 그리고 개딸들과 좀 결별을 해라. 그 말은 이재명이 자신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밥 한 끼, 차 한잔 한다고 소통이라고 보지 않는다. 소통은 늘 의견을 교환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당직 개편이다. 다시 말하지만 친명 일색인 것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나라 지식인들, 사회 지도층이라는 자들, 그 중에서도 고관대작을 지내는 자들은 왜 이리도 천박할까요? 요사이 제가 정치판을 읽으면서 자주 느끼는 일입니다. 굳이 50억 클럽뿐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부터 돈을 밝히고 돈을 추종하는 걸 넘어 돈에 환장한 모습뿐이니 말입니다. 김만배 공소장에 언급된 이 김순환 전 검찰총장은 후배 검사가 굳이 적어놓은 자신의 이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도 이미 후흑, 두꺼운 얼굴, 검은 마음, 후흑입니까?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